자, 다음은 이제 언어의 기능입니다. 자, 언어의 기능은 일단은 우리가 언어를 가지고 실제로 써먹었을 때 언어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느냐라는 거죠. 물론 최종적으로 언어는 뭐 하는 거야? 의사소통을 위해 하는 거지. 의사소통을 위해 하는 건데 이제 그걸 세부적으로 원래 학자들은 자꾸만 잘게 쪼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걸 또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말을 하는 일을 화자라고 하고 그리고 듣는 일을 즉 청자라고 하면 이 청자에게 화자가 결국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언어로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자가 청자에게 전달하는 모든 것 그것은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현적 기능이 있고 표현적 기능. 그래서 표현적 기능이라는 얘기는 화자가 생각하는 바를 그걸 청자에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청자를 전제한 이야기는 일단 표현적 기능인 거예요. 반면에 이와 상대적으로 화자가 뭔가 입으로 뭘 드러냈는데 이것이 청자하고는 관계없이 즉 청자가 있든 없든 심지어는 청자가 없어도 상관없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주로 언제냐면은 뭔가 감탄할 때 또는 놀랄 때 또는 화가 날 때 즉 갑자기 깜짝 놀라서 아유 깜짝이야 뭐 이런 말 또는 멋진 장면을 보고 와 하는 이런 말 그죠? 또는 아파서 하고 신음하는 거 이런 것들은 굳이 청자를 전제하지 않고 드러내는 거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표출적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언어의 기능은 일단 수험서에는 그냥 표현적 기능, 표출적 기능, 감화적 기능 나란히 나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일단 크게 두 가지야. 크게 두 가지. 즉 표현적 기능이냐 표출적 기능이냐. 표현적 기능은 우리가 생각해서 전달하는 모든 것이 표현적 기능이고 반면에 청자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걸 표출적 기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이 표현적 기능 안에서 특별히 인사말을 주고받을 때 날씨 얘기를 한다거나 안부를 주고받는다거나 이렇게 인사말을 주고받으면 이걸 특별히 뭐라고 한다? 친교적 기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교적 기능은 표현적 기능과 특별히 다르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표현한 건데 그 표현한 것들 안에서 특별히 인사말을 주고받았다면 그걸 친교적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청자에게 내가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특별히 명령하거나 금지하는 명령이나 금지를 말했다. 명령 또는 금지를 말했다. 이러면 이걸 감화적 기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표현한 거냐 표출한 거냐 이걸 구별하는 거고 그리고 표현했다면 혹시 그 안에서 인사말을 주고받은 건 친교적 기능이고 명령이나 금지를 말한 건 감화적 기능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예를 들어 이곳은 금연장소입니다 이러면 일단은 이걸 보고 여러분들은 표출한 게 아니라 뭐 한 거다? 표현한 거다. 혼자서 이곳은 금연장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보는 없을 거 아니야. 따라서 누군가 듣는 사람을 전제로 하고 이곳은 금연장소입니다라고 말했을 거야. 그럼 일단 이곳은 금연장소입니다라는 말은 표현한 거라고. 이해돼요? 그런 다음 이제 다른 표현한 말들과 비교했을 때 이곳은 금연장소입니다는 또한 어떤 의미도 들어있냐면 여기서는 담배 피우지 마라 하는 의미도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곳은 금연장소입니다는 표현적 기능이지만 또한 뭐를 가지고 있다? 감화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감화적 기능이라고 해서 이건 표현적 기능은 아니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
일단 가마적 기능이든 친교적 기능이든 1차적으로는 뭐 한 거야? 표현한 거야. 표현적 기능이야. 이해돼요? 대신 그 표현적 기능 안에서 좀 더 특별히 지시하는 말일 뿐이야. 자, 이게 언어의 기능의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야. 그렇습니까? 자, 여기 이런 말을 써놨어. 어서 오십시오. 2번, 이 금은 5kg이다. 3번, 어제 뭘 했어? 뭘 하고 지냈니? 4번, 어서 떠나라 라고 했어. 자, 일단 1, 2, 3, 4 중 나머지와 그 기능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으면 일단 이 네 가지는 모두 뭐 한 거야? 표현한 거야. 일단 표현한 거야.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5번에 아이쿠 깜짝이야 이런 말이 들어간다면 답은 무조건 5번이 되겠지. 이해돼요? 왜? 아이쿠 깜짝이야는 표현한 게 아니라 뭐 한 거니까? 표출한 거니까. 그런데 이 5번이 없어. 자, 그리고 시험에 냈어. 자, 어서 오십시오 라고 했어. 뭐 한 거라고? 일단 표현한 거야. 그리고 이 어서 오십시오는 특별히 친교의 말로 표현할 수도 있지. 그죠? 인사말로, 의례적인 말로. 그러므로 표현한 거지만 친교의 의미도 가지고 있어. 즉 표현 플러스 친교의 의미가 있어. 자, 이 금은 5kg이다. 얘는 친교나 명령과는 관계없으니까 표현한 것으로 머물러. 그 다음 어제 뭘 하고 지냈니? 뭐 한 거야? 표현한 것이야. 이해돼? 자, 그런데 어서 떠나라 하면 표현한 것이지만 뭐가 강해? 명령의 특징이 강해. 그럼 뭐야? 가마적 기능의 특징을 가져. 자, 그러면 항상 시험은 이렇게 헷갈리는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2번, 3번은 표현적 기능만 가지고 있고 문제는 1번은 표현적 기능과 친교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4번은 표현적 기능과 가마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 되는 거야. 이해돼? 자, 문제는 이 1번 아니면 4번인데 1번은 어서 오십시오 라고 했을 때 친교가 강해, 표현이 강해요. 우리 아무 때나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가게에 손님이 왔을 때 그럴 때 의례적으로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거지. 즉 평소에 친구들하고 만나면서 어서 와 이런 말 잘 안 하죠. 따라서 얘는 표현의 성격이 좀 더 강해. 그런데 어서 떠나라 하는 말은 뭐가 더 강해? 가마적 기능이 더 강해. 그럼 답을 뭐로 해야 돼? 4번하고 나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은 항상 시험에서 이렇게 두 가지가 걸릴 거야. 그럴 때 뭐가 더 성격이 강한지를 따져봐야 돼. 알겠어요? 문제가 간단하게 아까처럼 5번하고 표출적 기능이 나오면 아주 간단한 문제지. 또 여기 만약에 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여기도 즉 예를 들어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말이 나오고 여기 어서 떠나라가 아니라 그냥 철수가 공부를 안 한 것 같아 이런 표현적 기능이 나오면 쉽죠. 1번하고 답하면 되죠. 알겠어요? 그러나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지면 두 가지 성격을 갖는 게 함께 나올 거야. 그럴 때에는 뭐가 더 비중이 큰지 이걸 판단해야 돼. 이런 건 자꾸 문제를 풀면서 실력이 쌓이게 돼. 이론적으로는 실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문제를 풀면서 쌓아가는 거예요. 이걸 잘해야 결국 합격점에 다다를 수 있어. 그 전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배운 것을 기계적으로 응용하지 말고 늘 나머지 선택자와의 관계를 봐라. 그 선생님이 항상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가 아무리 이걸 13이라고 공부했더라도 알겠어요? 시험장에서 꼭 13일 리는 없다. 앞에 12가 있고
14가 있어야 밑줄 친 말이 13이라고 정확히 답을 하는 거고, 만약에 앞에 A가 있고 그 뒤에 C가 오면 우리는 13으로 배웠더라도 뭐로 판단해야 돼? B라고 판단을 해야 돼. 이걸 잘해야 돼. 그래서 아무리 선생이 잘 가르치고 아무리 책이 좋고 아무리 학원이 잘해도 결국 시험장에서 판가름이 나는 건 여러분들의 실력이야. 여러분들의 판단력이야. 이해돼? 그냥 기계적으로 배우는 걸 옮기는 게 아니야. 아무리 수업 시간에 B라고 배웠더라도 시험장 갔는데 앞에 12가 나오고 뒤에 14가 나오는데 이걸 B라고 쓰면 안 되지. 알겠어요? 그러므로 항상 뭘 살펴라? 어떤 선택지와 함께 오는지를 살펴라. 이해돼요? 그래서 항상 장면 속에서 판단을 해야 돼. 이건 공부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가 철수라는 사람을 알아. 그러지만 철수를 장면과 관계없이 철수라는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다가는 큰 코 다쳐. 그 철수가 어떤 상황에서 나에게 말을 거는지, 어떤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지 이걸 판단해야 철수를 판단할 수 있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가끔 친구한테 배신감 느낄 때가 있어. 그건 뭐냐면 친구로서의 그 사람만 봤기 때문에 그래. 그가 처한 뭐야? 상황을 안 보고.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주변 상황은 안 보고 오로지 내가 암기한 것만 기계적으로 쓰겠다. 이런 공부는 계속 80점대를 못 벗어나. 그러니까 합격은 못하고 계속 뭐야? 그 온저리만 있는 거야. 합격을 하려면요, 결국에는 나의 판단력을 길러야 돼요. 그리고 주변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됩니다. 이게 돼야 90점대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만 하려고 하지 말고 늘 생각하고 늘 상황을 보고 늘 스스로 의문을 갖고 이런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표현적 기능과 표출적 기능이 있고, 다시 표현적 기능 안에서 상대적으로 친교적 기능과 감화적 기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어떤 기능이 됐든 그걸 저장 매체에 담으면, 여기서 말하는 저장 매체라는 것은 뭐 요즘은 이런 동영상 같은데,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로 도서, 책에다가 정보를 담죠. 자, 이런 동영상이나 도서 등 저장 매체에 담겨 있으면요, 그게 무슨 기능이 됐든 모두 뭐라고 불러요?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교재 8쪽에 보시면 즉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라는 것은 결국 딴 게 아니라, 특별히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설명은 써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저장 매체에 담아두는 거야. 저장 매체에 담아두는 거. 즉 신문이나 서적, 방송, 테이프, 음반, CD 등 이런 저장 매체에 들어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 그러면 봐. 지금 스님이 강의하는 건 언어의 기능 중 어떤 기능이 강해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국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어떤 기능이 강해요? 표현적 기능이 강하죠. 물론 중간중간 표출적 기능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간중간 뭐 친교적 기능이나 또는 감화적 기능도 들어있겠지만 가장 중심은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있어. 즉 표현적 기능이 강해. 근데 이걸 지금 동영상에 넣었어. 그러면 동영상에 담겨있는 스님 강의는 모두 뭐가 되는 거야?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 이해됐죠? 다음 이제 또 하나 옵션으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관어적 기능, 그리고 또 하나는 미적 기능이라는 거야. 자, 9쪽에 보면 미적 기능이라고 썼는데, 미적 기능, 이 미적 기능은 곧 바꿔 말하면 시적 기능이라고도 해. 또는 미학적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이왕이면 거기 밑줄 쳐. 말을 할 때 듣기 좋게 말을 아름답게 하려는 노력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옵션 같은 거지. 이왕이면 말을 할 때 듣기 좋게 아름답게 말하려는 기능을 뭐라고 한다?
미적 기능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게 가장 두드러진 건 역시 문학 작품이겠죠. 그래서 시에서 이런 아름답게 하려는 기능이 두드러지니까 다른 말로는 시적 기능이라고 해. 그러나 조심할 건 시만 미적 기능을 갖는 건 아니야. 우리가 평소에 대화할 때도 이왕이면 말을 표준어를 구사하고 좀 더 듣기 좋게 말을 하는 건 모두 뭐예요? 미적 기능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적 기능은 옵션이지, 미적 기능이라고 특별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표현할 때 즉 아름답게 또 듣기 좋게 말하자는 거예요. 다음 관어적 기능은요. 관어적 기능은 바로 메모에 국어 사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국어 사전에서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 국어 사전에서 단어의 뜻을 설명하는 것. 이를 관어적 기능이다. 즉 언어가 언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즉 영어의 father를 우리가 사전에서 찾으면 아버지라고 나와. 이게 즉 관어적 기능. 또 자당이라는 낱말을 우리가 사전에서 국어 사전에서 찾으면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높이는 말이다 하고 설명이 나와. 또 물을 분자식으로 무엇이라 하냐 하면은 사전에 H2O라고 써 있어. 이런 걸 우리는 즉 관어적 기능이다. 그래서 말이 말을 설명하는 거야. 언어가 언어를 설명하는 기능을 관어적 기능이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미적 기능과 관어적 기능은 옵션 같은 거야. 그래서 이왕이면 언어의 기능에서 이 미적 기능 좀 더 아름답게 표현하자는 거고, 그리고 낱말의 뜻을 명료하게 쓰자라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하면 여러분들 교재에 거기 전달의 기능을 따로 뽑았는데 이 전달의 기능은 지우세요. 전달의 기능은 표현적 기능이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표현적 기능을 곧 전달의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전달의 기능은 따로 이야기할 게 아니고 표현 및 전달의 기능, 그래서 표현적 기능이 곧 전달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시험 문제에 언어의 전달 기능과 관련지어서 언어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과 가장 밀접한 기능은 이렇게 물으면 답은 표현적 기능이 아니라 뭐가 돼요?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야. 그래서 밑줄 쳐. 언어의 전달 기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기능. 그래서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는 기능, 정보를 저장하고 뒷날까지 전달하는 이런 기능을 우리는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다라고 합니다. 자, 봐봐. 언어가 일단 표현한다는 얘기는 내가 알고 있는, 화자가 알고 있는 생각을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어의 기본적인 기능에는 전달 기능이 들어있어. 그런데 시험 문제에 이 전달 기능과 가장 밀접한 것 이렇게 물으면 오로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우리는 저장 매체에 담아둔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정보 전달 기능이 강한 건 뭐라고 해야 돼?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표현적 기능은 언어에 정보 전달 기능이 있다 그럼 뭐야? 이건 맞는 말이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보 전달 기능 곧 표현적 기능 또는 정보 전달 기능 곧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 이렇게 외우지 말라고. 언어는 이미 뭐야? 정보를 담고 있는 거야. 왜? 언어라는 것 자체가 정보야. 정보의 덩어리라고. 그러니까 표현적 기능은 정보 전달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다만 이 정보 전달의 기능이 가장 강한 게 뭐라고? 지식 및 정보의 보존 기능이라고. 이해됐죠? 다음. 그러면 정보 전달의 기능이 가장 약한 건 뭘까? 이 언어에 우리가 배운 기능 중에서 정보 전달의 기능이 가장 약한 건 뭐예요? 당연히 표출적 기능이죠. 왜냐면 얘는 청자가 없어도 되잖아. 알겠죠? 다음. 거기 교재 9쪽에 보시면 문체라고 해서 즉 몇 가지를 써놨어요. 이건요 나중에 비슷한 기출문제나 또는 비슷한 문제를 할 때 그때 해야 될 이론이지
썩 중요한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건 나중에 살펴볼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 거기 연습 문제 몇 개를 넣어놨죠. 지금 예전 교재는 연습 문제가 빠졌을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 교재는 문제를 전부 별도로 뺐기 때문에 빠져 있고 이번 교재에는 들어있는데 지금 프린트를 따로 안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이론 중심으로 합니다만 다음에는 요 문제는 따로 없는 친구들은 나눠줄 테니까 그 수업 시간에 또 기본 문제는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우리 강의 계획서에서 1단원 언어의 특성과 기능을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어디로 가야 돼요? 국어의 특질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7쪽 국어의 특질, 예전 교재는 페이지가 좀 다르겠고 국어의 특질로 갑니다. 그런데 먼저 27쪽에 보시면 국어의 특질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알아둬야 할 지식으로 먼저 우리 국어의 명칭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국어는 명칭이 예전 교재는 몇 쪽이니? 16쪽? 11쪽? 11쪽. 지금 교재는 27쪽. 자, 먼저 명칭을 보면은 제일 처음 우리 국어는 그 문자의 이름이 뭐였어? 훈민정음이었어. 나중에 이건 배울 겁니다. 자, 훈민정음이었고 줄여서 뭐라고도 불러? 정음이라고도 불렀어요. 그러다가 훈민정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훈민정음을 깔보느라고 언문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또 여자들이 쓰는 말이다 해서 암클이라고도 썼고, 그리고 중들이 쓰는 말이다 해서 폄하해서 중끌이라고도 썼어. 그러니까 언문이니 암클이니 중끌이니만은 중끌이라는 이런 표현은 우리 국어의 문자를 뭐 한 거야? 폄하해서 깔보느라고 만든 말이고요. 이제 중종 때 가면 최세진이 훈몽자회에서 이제 반절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우리 한글을 반절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그리고 그 후에는 서포 김만중이 국서라는 말로 부르고, 그리고 갑오개혁 이후 국문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잠시 조선어 연구회에서 각야글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지만 이건 그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이제 주시경 선생이 각야날을 한글날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래서 비로소 한글이라는 말이 정착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 한글은 맨 처음 뭐로 불렸다? 훈민정음으로. 그리고 중세에는 중종 때 최세진이 뭐라고 불렀다? 반절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조선 후기 김만중이 뭐라고 불렀다? 국서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갑오개혁 이후에는 국어를 존중해서 뭐라고 불렀다? 나라의 문자에서 뭐야? 국문이라는 말로 불렀고, 그리고 주시경 선생 이후부터 뭐라고 불렀다? 한글이라고 불렀다. 됐죠? 다음, 한글 자모의 명칭이 맨 처음 등장하는 것은 지금은 가볍게만 들어도 최세진의 훈몽자회라는 책에서 한글의 자모의 명칭을 처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죠.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국어의 개념 및 범주에서 여기서는 국어라는 것은 즉 국가를 배경으로 한 언어고 국민 대다수의 통용어고, 그리고 국어는 표준어다. 따라서 한 나라에서 두 가지 이상의 국어가 쓰이기도 한다. 그렇죠? 우리는 국어하면 하나의 언어만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는 국어가 여러 개의 언어인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한 가지 언어를 즉 사용하고 있고, 자, 우리 한국어, 곧 우리 한국어를 가리키는 국어는 개통상 알타이어고 그리고 형태상 첨가어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건 단순 암기죠. 개통상 알타이어고 즉 형태상 첨가어라고 하고요. 다음 오른쪽에 보시면 국어의 특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국어의 종류를 써놨는데, 먼저 사회성을 기준으로 해서 표준어와 방언이 있어요. 자, 표준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표준어 규정에 보면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고 정의를 내렸죠. 그래서 표준어의 사정 원칙에 보면 계층적으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거고, 시대적으로는 언제? 현대에 쓰는 거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서울말을 즉 표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을 표준어로 얘기하고요. 표준어의 기능 4가지 적어놨죠. 예전에는 이런 것도 시험에 냈는데 요새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는데요. 먼저 표준어의 첫 번째 통일의 기능은, 결국 표준어는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한 가지 언어를 쓴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쓴다라는 그런 통일성을 주는 것이 즉 표준어의 기능의 첫 번째 역할이에요. 그래서 표준어의 기능 첫 번째는 통일의 기능. 다음 또 하나, 이 표준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언어와의 차이를 말하게 돼요. 그래서 독립의 기능, 즉 독립의 기능 하게 되면 이웃나라와 우리 언어의 차이를 말해주는 걸 독립의 기능. 그 다음 세 번째 우월의 기능은 표준어가 즉 사회적으로 공식적으로 더 대접받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 석상에서 표준어가 더 대접받는 걸 우월의 기능이라 하고, 중거의 기능은 이 표준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즉 비표준어다, 표준어다 하면서 맞다, 틀리다 하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규범으로서의 표준어는 역할을 한다. 이를 중거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표준어와 상대되는 게 방언인데요. 방언은요, 주로 지역에서 쓰는 사투리를 지역 방언이라고 하고, 또 다음 페이지로 가봐. 그리고 사회적으로 쓰이는 말들을 사회 방언이라 합니다. 자, 사회 방언에는 은어, 비어, 속어, 직업어 등이 있는데요. 은어는 특정한 집단에서 쓰는 말. 그러니까 지금은 은어가 뭐냐 하고 그 낱말 뜻, 은어는 비밀어, 즉 특정한 집단에서만 쓰는 말을 말하고, 비어는 점잖지 못한 말, 그리고 속어는 역시 비속어라고 해서 점잖지 못한 표현을 말하는데, 비어와 속어의 차이점이라 한다면 비어는 신체를 거의 깔보는 말이야. 그게 비어고, 속어는 일상적인 욕설은 즉 속어고요. 반면에 비어는 주로 신체를 깔보는 그런 표현을 말하고요. 그래서 합쳐서 그냥 비속어다 또는 줄여서 속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직업어는 그 직업에서만 쓰는 구체적인 말을 가리키죠. 자, 어원에 따라서 우리말을 또 나누면, 우리 국어는 삼중체계라 고유어와 한자어와 외래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 고유어는 순우리말을 말하죠. 예를 들어 시나브로, 수고하다 할 때 수고, 생각한다 할 때 생각, 나무, 또 손방이 뭐지? 손방이 뭐예요? 자, 어떤 단어를 만났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대답을 못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나 이렇게 눈여겨보지 말고 무조건 밑줄을 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던 중에 마주치는 단어인데 모르겠다. 그건 무조건 국어사전을 찾아야 돼. 누가 말해주기 기다리지 말고,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선생한테도 물어볼 필요 없어요. 직접 뭐 해야 돼? 찾아야 돼. 손방, 지금 대답 못했잖아. 찾아봐야지. 또 깜냥, 또 글, 갑, 옷, 장마, 매, 가람 등이 모두 순우리말이죠. 자, 오늘만 불러줘. 자, 시나브로 하면 무슨 말이야? 부사죠. 부사로서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또 손방하면 무슨 말이야? 문외한이야. 어떤 일을 모르는 거야. 못하는 거야. 어떤 일에 비전문적인 사람, 그걸 손방이다라고 해. 또 깜냥하면 능력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모르는 낱말들은 선생님이 불러주기 기다리지 마시고 반드시 국어사전을 찾는 겁니다. 이 어휘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잘 보는 건 여러분들의 능력이지 절대
다른 것이 시험을 대신해 줄 수 없어. 아세요? 특히 국어 영어 공부하는데 낱말 뜻을 물어본다 선생한테. 그건 공부하는 자세가 아니죠. 국어사전을 찾았는데도 낱말 뜻이 모호하거나 쓰임이 어려우면 그때 질문을 해야죠. 아세요? 그러지 어떤 단어 모르겠다고 그 단어를 옆에 친구한테 물어보고 선생한테 물어보고 이건 공부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알겠어요? 자, 반드시 공부하다가 의문이 나는 단어는 밑줄을 치거나 따로 노트에 적어놓고 찾아보는 거야. 그래야 자기 것이 됩니다. 또 글, 갑, 옷, 장마가 우리말이에요. 장마가. 알겠어요? 우리 장마하면 뭔가 비가 오래 내리고 그러니까 뭐 길장자 뭐 이렇게 한자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순 우리말이에요. 또 매라는 말은 지금은 잘 안 쓰죠. 산의 순 우리말이고 가람은 또 뭐의 순 우리말이야? 강의. 강의 순 우리말이 가람이죠. 반면에 우리말은 8, 90%가 한자어입니다. 한자어라는 건 뭐냐면 중국에서 들어온 말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한자로 쓸 수 있는 말. 그래서 우리말의 8, 90%는 한자로 바꿀 수 있는 한자어죠. 그래서 한자어의 비중이 가장 큽니다. 뭐 독립, 문장, 의상, 또 의식, 치아, 김치 이게 다 한자어예요. 김치가 한자어입니다. 우리말 아닙니다. 그리고 외래어가 있죠. 외래어는 다른 나라에서 유입된 말이에요. 여기에는 귀화어와 차용어가 있는데 차용어는 그나마 외국어라는 느낌이 드는 거야. 뭐 밀크, 타이어, 오뎅, 다리미 이렇게 그나마 외국에서 들어온 말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말이 차용어고 귀화어는 뭐냐면 거의 우리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말들 이게 귀화어죠. 그래서 거기 귀화어를 어원별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걸 어원별로 적었는데 이런 게 가끔 서울시에서 묻습니다. 그죠? 자주는 나오지 않지만 가끔 중국에서 들어온 거냐 몽고에서 들어온 거냐 이건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가직 지방직 작년도에 출제됐던 거죠. 그래서 몽고에서 들어온 말 뭐가 있어요? 말이나 매 그리고 특히 임금이 먹는 뭐야? 수라. 임금이 먹는 음식 수라가 바로 몽고에서 들어온 말이야. 또 부처니 미륵이니 이런 불교 용어는 버머 저 인도에서 들어온 말이고 그리고 담배 같은 말은 포르투갈에서 또 들어와서 일본을 거쳐 들어왔고 또 고구마, 구두 이런 말은 일본에서 또 우리 남포등 할 때 남포 이게 램프에서 온 말이야. 그래서 남포는 영어권에서 들어왔고요.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은 어원 어디서 들어왔는지 교재에 나온 거 정도는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이상은 필요 없고 여기 써 있는 거 정도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론 두 번째 국어의 특질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가볍게 얘기했지만 우리 국어는 그 옆에 한 번 더 메모할까요? 우리 국어는 계통상 어디에 속한다? 알타이어. 계통상 알타이어에 속하고 그 다음 형태상 어디에 속한다? 교차어다라는 말을 합니다. 교차어는 다른 말로 첨가어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 국어의 특질을 공부할 때는 항상 영어를 전제로 하고 영어와의 비교를 전제로 하고 봐야 돼. 왜냐하면 어떤 언어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다른 언어와의 차이를 특징이라고 하지 그냥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걸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 예를 들어 어떤 학생한테도 자네 특기가 뭐냐 그러면 다른 애들보다 뭘 잘한다고 해야지 저는 뭐 숨 쉬고 다녀요. 저는 팔다리가 있어요. 이런 걸 특징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국어의 특징이 뭐냐 했을 때는 자연적으로 영어와의 차이점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말은 계통상 언어도 족보가 있는데 우리는 알타이어에서 왔다는 거야. 스님이 학생이었을 때는 우랄 알타이어라고 배웠어. 우랄 알타이어라고 배웠는데
나중에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우랄 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우랄 어족과 알타이 어족을 또 분류한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알타이 어족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단순 암기. 스님, 알타이어가 어느 지역을 말해요? 또는 알타이어가 어떤 특징을 가져요?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그거는 국어 선생 되려는 애들이 임용고시 볼 때 알아야 될 거고, 공무원이 돼야 될 우리는 그냥 단순 암기야. 즉 우리말은 개통상 알타이어다. 반면에 형태상 교착어다라는 건 이해를 좀 해야 돼. 자, 이 교착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달라붙어 있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우리말은 문법적인 걸 표시하는 말이 따로 있다는 거야. 그래서 문법 형태소가 따로 있다. 그래서 우리 문법 형태소, 이걸 우리가 나중에 형식 형태소라고 배우는데, 이 문법 형태소 3개, 그게 뭐예요? 조사, 어미, 접사. 이렇게 조사, 어미, 접사가 있는 거예요. 즉 이와 같은 문법 형태소들이 문법적 특징을 위에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은 교착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 여기 그라는 3인칭 대명사가 주어라면 우리는 뒤에 가라는 주격조사를 붙이고, 만약에 이 그가 목적어라면 우리는 목적격 조사 를이라는 말을 붙여서 결국 문법을 표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법을 드러내는 형태소가 따로 있어서 그것이 달라붙어서 앞말에 붙어서 즉 문법을 드러내기 때문에 교착어다 또는 첨가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어는 he라는 말이 형태가 쓰이면 주어고, 얘가 목적어일 때는 힘하고 그 형태를 바꾸죠. 어떤 말이 붙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뀌어. 그래서 영어권의 언어는 우리말과 달리 형태가 바뀌니까 굴절어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영어는 뭐다? 굴절어다. 영어는 굴절어지만 우리말은 그 문법을 나타내는 말이 달라붙어서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교착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언 뒤에 붙어서 쓰이니까 이걸 조사라고 하는 거고, 또 용언도 마찬가지죠. 동사나 형용사도 영어에서 즉 쓰다라는 말을 과거형 썼다라고 하려면 걔네들은 write라는 단어를 그냥 wrote하고 형태를 바꾸면 되지만, 굴절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쓰다라는 말을 현재형으로 쓰려고 해도 쓰다라는 말에 선어말 어미 뭐가 들어가? 니은이 들어가서 쓴다라고 해야 동즉 현재가 되고, 또 쓰다라는 말을 과거형으로 쓰려면 거기에 엇이라는 선어말 어미를 넣어서 즉 이것이 다시 형태가 썼다라고 이래야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재형 선어말 어미, 과거형 선어말 어미 이런 어미가 붙어서 문법적인 걸 바꿔준다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말은 형태상 교착어라는 특질을 갖고, 우리가 교착어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다? 문법을 드러내는 형태소, 조사, 어미, 접사가 발달했다라는 뜻입니다. 됐죠? 자, 다음 이제 국어의 특질을 3가지로 분류해서 설명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음운상의 특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써놨어? 두 번째는 어휘상의 특징,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써놨어? 구문상의 특징. 그래서 음운상의 특징과 어휘상의 특징과 구문상의 특징, 이렇게 3가지로 분류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음운상의 특징은요, 소리와 관련돼서, 자음, 모음, 소리와 관련돼서 우리말이 갖는 특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자음이 삼중체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말의 자음이 삼중체계다라는 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이 있다고 그랬을 때 기역의 거센 소리는 키읔이고 된 소리는 쌍기역이고 디귿의 거센 소리 티읕이고 된 소리는 쌍디귿이고 또 비읍의 거센 소리 피읍이고 된 소리는 쌍비읍이고 시옷은 거센 소리는 없고 된 소리만 있고 또 지읒이 거센 소리가 있고 된 소리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자음이 삼중체계는 아니죠. 지금 보다시피 니은은 여기 무슨 거센 소리가 어디 있어? 그리고 우리말에 쌍니은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러니까 뭐 니은이나 리을이나 미음이나 또 이응 이런 건 없어. 시옷 이런 건 삼중체계가 아니야. 우리말에서 삼중체계는 이렇게 네 종류야. 기역, 디귿, 비읍, 지읒. 그래서 이 중에서도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기역, 디귿, 그리고 비읍 이걸 파열음이라고 불러. 그래서 파열음이 삼중체계다 이런 얘기고 또 지읒을 파찰음이라고 불러. 그래서 파찰음이 삼중체계다. 그래서 우리 국어에서 파열음과 파찰음은 파열음, 기역, 디귿, 비읍, 파찰음, 지읒. 이 파열음과 파찰음은 삼중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을 예사소리라고 해요. 예사소리. 다른 말로는 평음이라고 합니다. 평음. 그리고 키읔, 티읕, 피읕, 치읓 이걸 뭐라고 불러요? 거센 소리. 거센 소리. 이걸 다른 말로 격음이라고 합니다. 격음. 그리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지읒 이걸 뭐라고 불러요? 된소리. 다른 말로 경음이라고 부릅니다. 경음. 이 용어도 알아야 돼.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 한자로는 평음, 격음, 경음. 자, 이렇게 우리 국어의 자음은 파열음 계열과 파찰음 계열에서 삼중체계를 갖고 있다. 그렇죠? 다음. 우리말의 유음, 리을은 우리가 리을을 유음이라 해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유음, 리을은 첫 소리에 쓰일 때의 설전음과 끝소리에 쓰일 때의 설치음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이 리을로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거기 예시에 있듯이 달 할 때는 받침에 있는 말이니까 이게 원래는 엘 발음이 나고 반면에 다리하고 리을이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되면 이게 알 발음이 나는데 영어는 설전음 R과 설치음 L을 표기가 다르지만 우리 국어는 똑같이 리을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발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리을로 쓴다는 거죠. 다음, 우리말에는 두음 법칙이 있습니다. 자, 이 두음 법칙은 나중에 배울 거고요. 일단 이 두음 법칙이라는 것이 영어에는 없는 두음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어문 규정에서 자세히 할 거고 여기서는 최소한의 것만 알면 돼. 자, 두음 법칙은 일단 영어에는 없는 거다 이거야. 그러면 영어에는 없이 우리말에만 있는 두음 법칙은 뭐냐? 바로 한자어 중에 첫 소리에 리을이 오는 걸 꺼리고 그리고 첫 소리에 냐녀 뇨뉴 니가 오는 걸 꺼린다는 거야. 그래서 길로자를
노변 할 때는 로변이 아니라 뭐로 써? 노변. 그러나 두 번째 음절로 도로 할 때는 뭐야? 도로 하고 본래대로 쓴다는 거지. 그래서 첫 소리에서만 리을로 시작하는 한자어를 못 쓴다는 거야. 물론 거기 노변은 지금은 순화돼서 뭐라고 하죠? 갓길이라고 하죠. 지금은 노변이라 하지 않고요. 순화해서 갓길이라고 합니다. 또 그 어질 량자를 첫 소리에 양심할 때는 뭐야? 량심이 아니라 양심으로 쓰고, 그러나 두 번째 음절로 갈 때는 뭐라고 써? 설량하고 량으로.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또 여자라고 하지 않고 여자, 그러나 자녀 할 때는 본래대로. 그래서 이렇게 우리말에는 영어에는 없는 두음 법칙이 있다. 이 두음 법칙에 대한 자세한 건 뒤에서 배울 거고, 지금은 그냥 두음 법칙이라는 그런 의문 현상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고 다음 페이지. 자, 다음에는 또 우리말에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다. 음절의 끝에 발음되는 소리가 7개만 소리가 나고,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할 겁니다. 여기서는 영어에는 없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있다. 또 우리말은 모음 조화가 있고 동화작용이 있다. 이런 것들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 음상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말은 음상의 차이에 따라서 즉 어감이 달라지거나 뜻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자, 음상의 차이라는 것은 음상의 차이에 있을 때 음상이란, 자음의 경우에는 바로 아까 했던 저 삼중체계, 즉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변화를 음상의 차이라 하고, 모음의 경우에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차이를 음상의 차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음상의 차이란 자음에서는 예사소리, 거센소리, 된소리의 차이를, 그리고 모음에서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의 차이를, 이와 같은 음상의 차이가요, 즉 느낌을 다르게 하고 뜻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빙빙이라는 말보다는 삥삥이, 삥삥이라는 말보다는 핑핑이 더 센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또 뚱뚱하다라는 말보다는 퉁퉁하다라는 말이 좀 더 강한 느낌을 주는 것이고, 또 모음의 경우에도 방글방글이라고 양성모음을 쓸 때보다는 벙글벙글 음성모음을 쓸 때 더 무겁고 뭔가 크고 어두운 느낌을 주죠. 또 졸졸 비가 샌다는 말보다는 줄줄 비가 샌다가 더 피해가 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움찔했을 때 동작과 움찔했을 때 동작은 움찔이 더 센 느낌을 주죠. 이렇게 우리말은 음상의 차이에 따라서 어감을 다르게 하고, 또한 그 밑에 낱말의 뜻을 바꾸기도 하죠. 그래서 덜다와 털다는 단지 디귿이냐 티읕이냐 예사소리냐 거센소리냐의 차이밖에 없는데 뜻이 달라졌죠. 또 뛰다와 튀다 뜻이 다르죠. 또 마당과 바탕 뜻이 다르고, 맛과 멋이 뜻이 다르고, 또 살과 설이 뜻이 다르고, 낙다와 늑다가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말은 이렇게 음상의 차이에 따라서 영어와는 달리, 영어는 단지 A를 O로 모음을 바꿨다고 해서 갑자기 뜻이 달라지거나 느낌이 달라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말은 이렇게 음상의 차이가 어감을 다르게 하거나 뜻을 다르게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국어의 특질 중 음운상의 특징을 살폈어요. 자,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는 암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듣고 납득하면 돼요. 그리고 암기는 돌아가서 복습하면서
복습하면서 외울 건 외우고 또 반복할 건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는요, 반드시 알고 가야 돼요. 됐어요? 자, 국어의 특징 중 첫 번째, 우리 국어는 계통상 어디에 속한다? 알타이어. 형태상 어디에 속한다? 교차어, 첨가어. 교차어, 첨가어이기 때문에 우리말은 문법 형태에서 뭐가 발달했다? 조사, 어미, 접사가 발달했다. 다음, 우리말의 의문상 특징은 첫째, 국어의 자음은 파열음과 파찰음에서 어떤 체계? 삼중 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우리 국어의 의문에는 영어에는 없는 음절의 끝소리, 두음 법칙, 모음 조화, 모음 동화 이런 의문 현상들이 존재한다. 그 다음 우리 국어의 유음 리을은 영어와 달리 설전음과 설치음의 구별 없이 똑같이 리을로 표기한다. 다음 우리 국어의 의문은 음상의 차이에 따라 즉 자음과 모음의 즉 음상의 차이에 따라서 어감을 다르게도 하고 낱말의 뜻을 분화하기도 한다. 됐죠? 여기까지가 의문상의 특징이에요. 자, 잠깐 쉬었다가 또 어휘상의 특징을.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은 11시부터 2시까지 그리고 3시간 하고요. 그 다음 2시부터 3시까지 점심시간을 갖고 다시 3시부터 6시까지 또 3시간을 수업을 합니다. 한꺼번에 4시간, 5시간은 힘들어서 못합니다. 3시간, 점심시간, 3시간. 이해했어요? 예.